제1화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 무인에서 독립운동가로 거듭나다. 안녕하세요. 히스토리타임의 나레이터 이정화입니다. 보다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1장 격변의 시대에 태어난 영웅. 1879년 조선이 격동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황해도 해주의 한 양반가에서 한 영화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북두 칠성처럼 배열된 검은 점 7개가 있었고, 부모는 그 아이에게 응칠린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조국 독립을 위해 몸을 던질 안중근 의사입니다. 당시 한반도의 운명은 매우 불투명했습니다. 조선은 개항 이후 서구 문명의 충격과 전통 질서의 붕괴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일본의 팽창주의가, 북쪽으로는 러시아의 남하 야욕이 한반도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적 위기의 시대가 안중근 같은 위대한 애국자를 탄생시키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제2장 무인적 기질에 깨어난 근대 정신. 안중근의 어린 시절은 전형적인 양반 가문의 자제로 보였습니다. 그의 가문은 명문가였으나 어린 안중근은 경서나 한문 고전보다는 말타기와 활쏘기에 더욱 빠져 있었습니다. 타고난 무술 재능으로 명사수가 된 그는 용맹함과 의협심으로 또래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무술 실력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안중근의 무인적 기질은 약자를 보호하고 부정의에 저항하려는 정의감과 깊이 결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안중근의 인생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안태훈이 천주교에 입교하게 된 것입니다. 17세의 안중근은 아버지를 따라 천주교 신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받은 세례명은 토마스 도마였습니다. 신의 말씀을 의심하다가 직접 확인하는 제자 도마처럼 안중근도 자신의 신앙을 행동으로 증명하려는 의지가 담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프랑스 선교사들과의 만남은 안중근에게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안중근은 종교 교리를 넘어 서구 문명의 최신 과학, 민주주의 사상, 그리고 국제 정세에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안중근은 더 이상 평범한 양반 자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인의 기질에 근대적 사상이 만나고 여기에 천주교적 정의감이 더해진 그는 자신의 행동을 지탱할 수 있는 확고한 도덕적 기준을 획득했습니다. 제3장 실력 양성의 꿈, 그리고 그 좌절.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 전쟁의 결과가 자신의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1905년 일본의 승리가 확정되고 뒤이어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되자 조선의 주권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국권을 박탈당하는 국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안중근이 처음 택한 길은 매우 평화적이고 계몽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교육을 통한 국민의 실력 양성이었습니다. 안중근은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사문학교와 돈이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시도인 여성교육을 위해 지정여학교까지 세웠습니다. 그는 실력 양성을 통한 독립이라는 신념 아래 행동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근대 교육을 받아 국가의 역량을 키워나가면 그것이 결국 독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1907년에는 국채보상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나라가 진 빚을 국민의 성금으로 갚는 이 운동 속에서 안중근은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행동으로 조국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이것은 폭력적이지 않으면서도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거족적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야욕은 안중근의 평화로운 꿈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렸습니다. 1907년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킨 일제는 대한제국의 군대마저 해산시켜버렸던 것입니다. 더 이상 국내에서의 교육과 계몽만으로는 국권을 지킬 수 없다는 절망감이 안중근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평화적인 저항이 통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은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안중근의 무인적 기질과 정의감이 다시 태어나야 할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제4장 망명지에서의 선택, 그리고 혁명가로의 변신. 결국 1907년
안중근은 러시아령 연해주로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보다 격렬한 저항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안중근의 손에는 이제 교육의 책이 아닌 무기가 들려야 했습니다. 연해주는 러일전쟁 이후 한인 독립운동가들의 중요한 거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의병 전사들이 국내 수복을 위해 활동하고 있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연해주에 도착한 안중근은 의병부대에 합류하여 대한의군 참모중장 겸 아령지구 사령관이라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이는 그의 뛰어난 능력과 지도자적 자질이 인정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1908년 안중근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국내로 진격하여 일제에 직접 타격을 가하는 무장투쟁을 벌이기로 한 것입니다. 함경도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는 매우 치열했습니다. 안중근이 이끄는 의병부대는 일본군과 정면으로 맞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조선 국민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싸울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적의 우위한 화력과 물량 앞에서 결국 패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5장 국제법의 신념 그리고 그 대가. 이 전투 과정에서 벌어진 한 가지 에피소드는 안중근의 인격과 신념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의병부대가 포로로 잡은 일본군 병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전쟁 상황에서라면 포로에 대한 잔혹한 대우는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안중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국공법에 따라 포로를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일본군 포로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천주교의 정의 사상과 국제법적 신념이 결합된 행동이었습니다. 안중근은 자신들이 정당한 독립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따라서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조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자신들부터 문명국가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신념이 바탕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도주의적 행동은 역설적으로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훈련한 일본군 포로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일본군에 전달하면서 아군의 위치가 노출되었고 결국 더욱 강한 일본군의 반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안중근은 이 과정을 통해 매우 고통스러운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정의로운 대의를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결의와 희생이 필요하다. 이것이 그가 배운 쓰디쓴 현실이었습니다. 제6장 피해 맹세, 단지동맹의 탄생. 1909년 3월 안중근은 완전히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그는 뜻을 같이 하는 동지 11명을 규합하여 항일 비밀 결사 동의단지회 동의도안주 회의를 결성했습니다. 이 모임의 이름에는 이미 그들의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벌인 의식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큼 극적이었습니다. 12명의 동지들은 왼손에 무명지, 즉 약지를 칼로 절단했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피로 종이 위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독립다 한글이. 네 글자의 글씨가 피로 적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지동맹도안주 동盟입니다. 단순한 서약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체를 바쳐 만든 이 맹세는 그들의 결의가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후 안중근이 남긴 모든 문서와 서신에는 약지가 잘린 왼손의 수인셔 인이 찍혔습니다. 서명 대신 찍은 이 엄지와 검지, 중지만 남은 손가락의 자국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안중근이 조국에 바친 피해 맹세를 영원히 증언하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평화로운 계몽가가 아닌 철저한 투사로 거듭난 안중근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맹세 이후 불과 6개월 후 안중근은 마침내 역사의 무대 중앙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곧이어 제2편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일거를 시청하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